다음으로 6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UPS 장치의 구성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UPS 장치에 대한 각 물음에 답을 해라.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림과는 조금 다르게 구성을 시켰습니다. 실제 그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험에서는 이 입력 변압기가 단순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도 하나만 그려졌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제가 좀 바꿔서 표현을 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전기 기능장 측면에 있어서는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 혹시나 여러분들 기능장을 준비하시기 이전에 뭐 산업기사나 기사를 준비를 해봤다 라고 한다면 좀 익숙할 거예요. 얘가 실질적으로 상기 또는 기사 실기에서 출제가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 일단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이 UPS 장치, 그리고 이런 개통도를 봤을 때, 이런 구성도를 봤을 때, 실제 요 같은 경우에는 굳이 체크를 하자면 온라인 방식의 구성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우리 기능장에 있어서는 예전에 뭐 라인 인터랙티브 요 놈에 대해서 뭐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뭐 관련도 영상에 보시면 오프라인, 온라인, 라인 인터랙티브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했던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뭐 참고하시면 또 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이 구성도는 이제 온라인 방식의 UPS 구성도가 될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UPS 장치는 뭡니까? 뭐 간단히 말하면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를 우리가 UPS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이 답을 바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UPS 장치의 기능 두 가지를 써라. 제가 방금 뭐라 했었죠? 무정전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다. 그래서 무정전 전원을 공급한다.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은요, 실질적으로 이 UPS 장치는 이 정전압, 정주파수의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즉, 일정한 전압과 일정한 주파수의 전원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가지 더 쓰자면 정전압, 정주파수를 공급한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놈 자체가 부가적인 내용으로서 무정전 전원을 공급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시에는 요 입력으로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치까지 요런 경로로 전원이 공급이 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요 중간에 고장이 났대요. 그러면 이때에는 여기에 A는 요 장치로부터 전원이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그럼 이때 이 A는 뭐라고 부릅니까? 얘를 우리가 축전지라 불러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 바로 나오죠. 동그라미 A의 명칭을 써라. 이 친구가 축전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축전지라는 말 대신에 배터리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으로 이 영문 표기로는 이 배터리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축전지 또는 배터리 둘 다 정답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적으로 이게 둘 다 정식 용어이기 때문에, 정식 명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놈의 답은 축전지 또는 배터리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 동그라미 B는 뭡니까? 이게 세 번째 문제죠. B의 명칭. 이 친구는 실상 우리가 DC 필터라고 부릅니다. DC 필터. 자, 그래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지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의 명칭이 뭡니까? DC 필터요. 뭐 혹은 실상 이 DC 필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다르게는 평활 회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UPS 장치에 있어서는 보통 이 평활 회로라고 표현하지 않고 DC 필터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놈에 있어서 명칭은 DC 필터로 적는 게 좀 더 정확한 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때 이 친구의 역할은 뭡니까? 자, 일단 적어보면요. 이 필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리플 성분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자, 위에 있는 요 놈을 조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지웠을 때 실제 여기에 들어오는 입력은 교류입니다. 교류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장치 보시면 일단 SCR이 있는데 얘들이 뭐냐면 순변환 장치입니다. 다르게 우리가 컨버터 내지 정류기라고 부르는 친구예요. 즉 교류를 뭘로 바꿔준다? 직류 DC로 바꿔준다. 그래서 이 DC를 가지고 일단 상시에는 이 축전지를 계속 충전을 해 놓는 거죠. 혹시나 이 메인 전원이 고장났을 때 얘를 써야 되니까. 자,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DC, 우리가 생각했을 때 DC는 아주 아름다운 직선형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DC 파형이 나타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완벽하게 직선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간단히만 언급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순변환 장치를 가지고 AC를 DC로 바꾸니까 자, 내가 생각한 아주 이상적인 파형은 요건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나온다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대충 그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애초에 그 파형 자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정류를 하고 나서도 일부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성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얘를 우리가 맥동이라고 부르죠. 다르게는 리플이라고 부릅니다. 리플.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하면 직류 성분으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분에 존재하는 교류분의 성분을 뭐란다? 맥동 또는 리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비율을 이에 대한 비율을 우리가 뭐 맥동률 혹은 리플률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혹시나 해서 언급을 하자면 이놈들 어떻게 계산합니까? 일단 우리가 만든 놈은 뭐예요? 직류죠. 직류 성분에 있어서 포함되어 있는 교류 성분에 대한 비, 얘를 뭐라 한다? 맥동률 내지 리플률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류를 했을 때 이 단계에서 나오는 파형 자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요따다가 우리가 이 DC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파형 자체가 보다 직선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뭐 표현을 해보면 이게 내가 원했던 이상적인 파형이죠. 그래서 표현을 하면 살짝쿵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더라. 즉 좀 더 평평해지더라. 얘를 우리가 평활화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렇게 평활화되는 이유 자체가 뭐겠습니까? 이런 맥동 성분, 리플 성분을 제거하기 때문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런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런 맥동 성분 혹은 리플 성분을 필터가 100% 완벽하게 제거해 주진 않습니다. 만약에 완벽하게 제거했다면 얘가 진짜 일직선이 될 거예요. 근데 실질은 제가 여기 표현했다시피 약간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는 리플 성분을 감소시킨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전체적인 퍼센트 비율로 보면은 많은 부분을 감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얘가 리플을 감소한대요. 다르게는 어쨌든 대부분을 제거한대요. 뭐 이런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플 성분 제거 내지 감소, 솔직히 뭐 이렇게 둘 중에 어떤 걸 적더라도 답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쓰겠습니다. 이처럼 리플 성분을 감소 또는 제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직선적으로 직선에 가깝게 나온다고요. 얘를 평활화 한다고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두 번째 역할로는 파형의 평활화,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지나고 나면은 보다 직선적인 형태로 이렇게 파형이 나가더라. 자,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럼 이 뒤에 보면 이 C라는 놈이 있어요. 얘는 뭡니까? 얘는 간단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실질적으로 우리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콘센트로 들어오는 전기는 교류입니까? 직류입니까? 교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UPS 장치에서 부하측으로 공급하는 출력 자체는 교류값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 놈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요까지 들어오는 게 DC니까 AC로 바꿔주는, 교류를 바꿔주는 장치가 되겠네. 그럼 이때 C는 우리가 인버터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자, 네 번째 문제, C의 명칭과 역할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인버터. 근데 실질적으로 이 인버터는 우리가 다르게 역변환 장치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터 또는 역변환 장치, 뭐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될 것 같고요. 역할은 뭐다? 직류를 교류로 바꿔준다. 저렇게 하면 실상 이 문제의 답은 다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 조금 지울게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교류를 여기서 자, AC를 DC로 바꾸고 다시 여기서 DC에서 AC로 바꿉니다. 그렇죠? 실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이 축전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상 이 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싹 다 이 직류 성분을 저장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용 전원이 불이의 사고, 어떤 사고로 인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단계가 된다. 그러면 어쨌든 얘가 활성화돼서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얘를 충전하려면 직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DC로 H 한번 바꿔서 충전을 하는 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부하에서는 교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시 역으로 교류를 바꾸는 장치를 쓰더라.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쨌든 이 전원장치를 사용하지 못하는 단계가 되더라도 이 축전지에서 보내는 직류 성분이 다시 여기서 교류로 바뀌어서 부하로 공급되겠죠. 그럼 우리 집은 뭐 정전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뭐 앞에 이 전원이 끊기더라도 이 축전지를 통해서 정전이 되지 않는 무정전 전원을 공급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때때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시험에는 솔직히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보세요. 얘를 우리가 뭐라 불렀죠? DC 필터요.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 전기가 뭘로 작용합니까? DC로 작용을 하죠. 처음에 AC 교류였다가 여기서 DC로 바뀌고 여기서 AC로 다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UPS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 인버터, 즉 역변환 장치 이후에 필터를 하나 더 시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필터를 뭐라 부르겠습니까? 얘는 지금 AC가 작용을 해요. 그렇죠? 얘를 AC 필터라고 부릅니다. 뭐 참고적으로 봐주십시오. 아시겠죠? 혹시나 뭐 나중에 나아가가지고 여기 필터 하나 있고 인버터 뒤에 필터가 한 개 더 있다. 예를 들어 얘들의 명칭을 써라 라고 했을 때 둘이 혼동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DC가 작용하는 부분에 썼기 때문에 DC 필터, AC가 작용하는 부분에 썼기 때문에 AC 필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더라. 이 정도로 참고적으로 봐주십시오. 자, 일단 제가 뭐 잡설이 조금 길었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7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공급점에서 30m 지점에 80A, 30m 지점에 80A, 그리고 45m 지점에 50A, 60m 지점에 30A의 부하가 걸려 있답니다. 이때 부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하라. 자, 일단 이 부하 중심까지의 거리, 얘는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부터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자, 부하 중심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놓겠습니다. 실적으로 이 L은요, 공급되는 전체 전류분해, 즉 I1 더하기 I2 더하기 I3 분의 각 지점에서 공급되는 전류의 곱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쓸게요. 자, 여기 보시면 각 지점까지 뭐 30m를 L1, 45m를 L2, 60m를 S1 썼는데 이렇게 쓰겠습니다. 각 지점까지의 거리와 거기서 쓰는 전류의 곱들의 합력. 얘가 실상의 부하 중심까지 거리에 대한 정의이자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앞으로 뭐 75회 시험 혹은 그 이후 시험을 나는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나 이거 그래도 조금 챙겨가고 보고 싶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들고 갑니다. 부하 중심까지의 거리는 어쨌든 뭐 부하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래쪽은 전체 부하에서 쓰는 전류값이 온다. 그래서 얘들의 합을 그냥 그대로 적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위에도 그대로 한번 적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분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전류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전류에 대한 거리도 그냥 곱해지면 되겠네. 즉 I1에는 L1이 곱해지고 I2에는 L2가 곱해지고 I3에는 L3가 곱해지면 끝이겠구나. 그래서 I1, I2, I3의 합이 실상 모 분자에 다 있더라. 이런 식으로 챙겨가면 조금 편하게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쨌든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산 과정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쓸게요. 자, 일단 분모에는 뭐가 온다고요? 모든 전류의 합이 온다고요. 그래서 80 더하기 50 더하기 30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럼 얘들의 위에 어떻다고요? 그대로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80 더하기 50 더하기 30 이렇게요. 자, 근데 다만 이 분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렇게 전류의 합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에 대한 거리를 한번 곱한다고요.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놈이 곱해져야겠죠. 그래서 30. 그 다음에 I2 50A 이놈한테는 여기에 대한 거리값 45가 곱해져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30A 요놈한테는 60 요놈이 곱해지면 될 겁니다. 끝났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계산기에 넣으시면 계산기에서는 40.31m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에다가 다시 40.31m가 돼요. 끝. 자,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8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반감상기의 논리 효율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을 하여라. 실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 66회인가 67회 이때 출제된 문제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게 바로 풀어보면 일단은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문제에 있어서 얘가 아마 67회였던 것 같은데 그 문제를 보시면 아마 이게 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풀면은 X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들어오는 입력 두 개만 고려하면 되겠죠. 한 A, B가 들어옵니다. 근데 A에 낫이 붙었어요. 그러면 A 바가 들어갈 거고 여기는 B가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AND 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때 이 친구의 출력은 A바 도트 B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Y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상한 논리 게이트가 있는데 이거 무슨 게이트예요? 엑스클루시브 OR 게이트죠. 그죠? 베타적 논리 합을 의미하는 게이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여기로 들어오는 거 A, 여기로 들어오는 거 B니까 Y 같은 경우에는 베타적 논리 합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자, 물론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실제 이놈과 똑같은 표기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왜 관계 없을까요? 실제 논리식을 쓰라는데 여기 부가적으로 만약에요. 부가적으로 익스클루시브 OR을 쓸 수 있다면 익스클루시브 OR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당연히 답은 얘만 될 겁니다. 얘를 쓰면 답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외에 단순히 여기다가 기본 논리 기호 and not or로만 표현을 한다. 이렇게만 돼 있으면 얘를 표현하면 안 되겠죠. 이것만 답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부가적인 조건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관계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주어진 반감상기의 논리 회로에서 점선 안에 들어간 논리 기호. 자, 얘를 다시 보면 지금 점선 안에 들어가 있는 논리 기호 이 친구죠. 그렇죠. 베타적 논리합. 이놈을 and, not, while gate만을 써가지고 여기다가 그리랍니다. 그러면 실상 이제 요 논리식을 기준으로 바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일단 입력은 A가 있고 B가 있대요. 자, 일단 요거부터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 쭉 가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끌고 와봅시다.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좀 시설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입장에서는 하나는 A가 들어오고 하나는 B 바가 들어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도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트를 의미하는 AND 게이트 이렇게 시설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 자체가 A 도트 B 바가 될 거예요. 즉 이놈이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 친구를 조금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A 바가 필요하기 때문에 A에다가 not 따라줍니다. 자, 그리고 둘을 곱 연산, 즉 도트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AND 게이트 이렇게 시설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쓰면 얘가 A 바 도트 B가 될 거야. 그쵸?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요 앞에를 이렇게만 놔두면 우리가 뒤에 정상적으로 이 둘을 묶더라도 정답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됩니까? 여기에 점이 빠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확실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두 개를 묶어야 되는데 뭘로 묶어야 됩니까? 합으로. 즉 OR로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Y 써주면 끝나죠. 그리고 불필요한 건 조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소문제에 대한 답은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세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주어진 반감상기의 논리 회로를 유접점 회로로 그리라는 문제예요. 그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위에서 우리가 자, 여기 첫 번째 문제에 썼던 거를 아래쪽에다가 한번 더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보기 위해서.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and, not, or 기준으로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요 형태로만 표현을 했을 때는 유접점 회로로 표현하기가 껄끄럽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처럼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유접점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이 x부터 처리를 조금 하면요. 일단 두 요소 자체가 도트로 찍혀 있기 때문에 얘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두 개 항목에 있어서 직렬 접속 형태가 될 거고요. 하나는 A 바, A의 B접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에 딱 붙여가지고 A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하나는 B의 A접점이죠. 그럼 오른쪽에 띄워서, 확실히 띄워서 이렇게 써야겠죠. 자, 이렇게 하면 X에 대한 게 끝이 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B접점 같은 경우에 왼쪽에 확실히 붙여야 됩니까? 당연한 겁니다. 기본적인 B접점의 형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최대한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시험장 갔을 때 이렇게 하면은 에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A접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떨어뜨려 주셔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나 붙였을래. 솔직히 뭐 붙이고 떨어뜨리고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자유 선택사항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놈이 정답이에요 라고는 제가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왜? 기본적인 A 접점의 기호 자체가 얘고요. B 접점의 기호 자체는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여기 있는 무접점 기호를 보면 아니 A바 도트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 유접점을 썼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이 또 물어봅니다.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유접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걸 가지고 A접점과 B접점을 표현하는 시퀀스입니까? 자, 얘는요, 일단 이름 그대로 접점이 있는 시퀀스죠. 즉, 접점을 가지고 A접점과 B접점을 표현하는 친구입니다. 맞습니까? 자, 다시 우리 여기 있는 이 그림 기호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이 그림 기호 봤을 때 이거 무슨 접점이에요? A접점요. 그렇죠? 이 기호 봤을 때 무슨 접점으로 느껴집니까? B접점요. 자, 어떻습니까? 그림 기호 봤을 때 바로 A접점이고 B접점이고 느껴지시죠? 그렇죠? 즉, 이 유접점 시퀀스는 이런 접점의 기호를 가지고 A접점과 B접점을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바 표시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바 표현 없이 이렇게만 하셔도 관계없어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Y에 대한 것도 한번 작성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위에 제가 적어 놓았던 거 보면 이거 서로 간에는 직렬인데 가운데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얘는 병렬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애초에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접속점 찍어주고요. 자, 앞에 있는 요 놈부터 볼게요. A의 A 접점과 B의 B 접점이 직렬로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병렬로 A의 B 접점과 B의 A 접점이 직렬로 있네요.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문제 답안 작성이 싹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봅시다. 다음으로 9번째 문제입니다.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의하여 전기 저장 장치가 정적 운전 범위를 초과할 때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해야 하는 경우 세 가지를 써라.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실제 문구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실상 이 과연도 문제이죠. 이전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도 문제를 보셨다면 이 문제는 충분히 풀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조금 안내를 드리자면 이에 대한 내용은요. 한국 전기 설비 규정 510항 전기 저장 장치 해서 내용이 열거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일부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따지면 여기에 대해서 하위 항목 512.2.2 여기에 보면 이 전기 저장 장치에 있어서 제어 및 보호 장치 기준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전기 저장 장치의 2차 전지는 다음에 따라서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해야 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전압 또는 과전류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제어 장치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끝으로 2차 전지 모듈의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내지 급상승할 경우 이렇게 실제 내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이렇게 작성하는 형태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주어진 물음에 답을 하라 해놓고요. 22,900V 중성점 다중접지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을 계산하라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실제 이 시험에서 주어진 값은 22,900V 이렇게 줬고요. 답은 킬로볼트로 물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를 가지고
답안을 써야겠죠. 자, 여기서 일단 바로 쓰겠습니다. 실상 22,900V에 있어서 중성점 다중접지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계산기에 바로 넣으면 21,068V가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요거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다. 답 이렇게 쓰시겠죠.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 눈물 납니다. 그렇죠? 눈물 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시험장 갔을 때는 단약 확실히 체크하시고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위 환산하게 되면 21.07kV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대략 21.07kV가 될 거야.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그냥 빠르게 제가 이에 대한 규정을 조금 적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기설비규정 135항 대학기 전로의 절연 내력 항목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아래쪽에 보면 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표 135-1 해서 대학기 전로의 시험 전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게 곧 절연 내력 시험 전압에 대한 표다 라는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조금 빨리 내용을 넘긴 형태로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절연 내력 시험 전압 기준을 한번 적어 봤는데, 물론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파일을 가지고 깔끔하게 띄워 놓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한번 이렇게 손으로 적은 것을 일단 빨리 한번 돌려 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내용이 있더라 참고해 주시고요. 실적으로 이 내용은 우리가 조금 확실히 알아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다시 22.이래 22,900V의 중성점 다중접지 기준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실상 이 값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얘가 다르게 22.9kV이기 때문에 이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험 전압 배수의 기준은 뭐가 된다? 0.92가 되어서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다 익히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한번 언급을 드려봤고요. 다음 두 번째 소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기용 변성기의 2차 전격 전압과 변류기에 2차 전격 전류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변성기에 2차 전격 전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상 여기서 말하는 이 변성기는 정확하게 누굴 말하는 거겠습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전격 전압, 계기용 장비에 있어서 2차 전격 전압을 묻는 거 뭐밖에 없죠? 포텐셜 트랜스포머 PT밖에 없죠. 계기용 변압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물론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볼트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VT라고도 표현하죠. 참고적으로 드러나 주시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 PT의 A차 측 전격 전압은 어떻게 된다? 110V가 된다. 확실히 챙겨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류기, 즉 커런트 트랜스포머 CT 같은 경우에는 2차 전격 전류가 얼마 됩니까? 5A예요. 그렇죠. 요거는 아마 대부분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변류기의 2차 측 부하를 점검 또는 교체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뭡니까? 즉 2차 측에 있어서 조치사항이 뭡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답을 바로 적으면요. 2차 측을 단락시킨다. 혹은 단락한다. 이게 답이 되겠죠. 그죠? 끝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단락인지 단락의 반대 개방인지 와 혼동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히 한번 정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여기 적어 놓은 PT와 CT가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요 두 장비에 있어서 2차 측 부하를 점검 또는 수리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2차 측을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를 챙겨야 됩니다. 그죠? 자, 계기용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혹은 변류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걸 이렇게 갖고 와 보십시오. 일단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개방과 단락입니다. 그렇죠? 개방을 영문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픈이죠. 단락은요, 클로즈죠. 자, 이렇게 들고 갑니다. 계기용 변압기 영문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포텐셜 트랜스포머 P가 들어갑니다. 그쵸? 그럼 개방과 단락 중에 P가 들어간 거 찾읍시다. 개방요. 그래서 계기용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2차 측을 개방합니다.
그러면 이 아래 거 바로 느낌 올 거예요. 별류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CT네요. 여기에서 C가 들어가는 거 클로즈죠. 그래서 이 차트 클로즈 단락시킨다. 이렇게 한번 들어 놓으시면 이제 안 까먹으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나 다음 시험에 있어서 혹은 다른 시험에 있어서 별류기가 아니라 계기용 변압기의 2차 첩부화를 점거 또는 교체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계기용 변압기 PT지. 그럼 P가 들어가는 거, 2차 측 개방시킨다. 이게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지금은 별류기니까 CT니까 달라. 아이고 클로즈를 시킨다. 아시겠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얼마나 맛있는 문제입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74회에 출제가 되었었던 일타평 문제 한번 다 풀이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보시면 과연도에서 출제가 되었던 게 한 3가지 정도 그대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좀 약간 부분적으로도 몇 가지 더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회차긴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한 것들을 많이 물었기 때문에 우리 기능장, 순수 기능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회차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산업기사나 기사를 하고 오신 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은요, 단순히 기능장 기준으로 보면은 좀 난이도가 있었던 회차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이 영상이 앞으로 기능장 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이 도움이 된 것 같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한번 달아주시면 힘 좀 날 수 있겠죠. 그죠? 자, 여튼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